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오전에 그 FOMC 결과 말씀드릴 때보다 네네. 분위기가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상황부터 잠깐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코스피는 1.75%포인트, 좀 꽤 1.75%, 네. 좀 많이 내렸고요. 그 지난달 2일 하루에 50포인트 내린 이후에 두 달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빠졌습니다. 2.5%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제 채권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일단 그 3년물, 국고채 3년물이 한 3.9%, 10년물이 4.0%, 올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그 채권 하시는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분위기가 이제 사뭇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뭔가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 희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채권 시장은 보면 항상 이렇게 좀 과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려도 좀 과하고, 네. 뭔가 또 좋을 때도 또 되게 과하고, 뭔가 지표 하나하나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번에 그 FOMC 회의에 대해서도 컨센서스를 잡을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점도표에 좀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점도표가 보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금리에 대한 전망이 좀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한 100bp 정도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네. 50bp 정도 내린다 그러니까 이거 저금리 안 간다 라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은 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이벤트 있을 때 주로 하는 회의인데,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라 그래가지고 뭐 추경호 부총리랑 그 이창용 총재랑 네. 뭐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멘트가 조금 강했습니다. 이번 FOMC 결과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얘기입니다. 네.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긴밀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금리도 많이 올랐고 환율도 많이 올랐습니다. 한 9.6원 정도 오른 1,339.7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한국은행도 10월에 이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좀 높아지긴 했는데, 이거 버틸 수 있겠냐라는 네. 인식들이 좀 많이 생겼고요. 여기에 더해서 조금 이거랑 관련돼서 나왔던 뉴스들을 보면은 그 예금 금리 경쟁하지 말라라는 뉴스가 좀 나왔었어요. 이제 금융당국에서 지금 어차피 금리가 좀 올라가면은 은행들이 조금 이때 좀 고객을 유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금 금리를 좀 높이거든요. 네. 근데 예금 금리 높아지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근데 금융당국에서 굳이 예금 금리 올리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던 거는, 예금 금리가 결국은 대출 금리의 원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대출 금리 올라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조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은 좀 안 좋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시장 뉴스는 상황이 그랬었고, 예. 일단 오늘부터 저희가 조금 더 분위기를 예. 약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퇴근길에 기분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딱딱했어요, 우리가 예. 지금까지. 자, 장 빠졌는데 뭐 좋다고. 하필 우리가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예. 자, 첫 번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일단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주가 조작하면 무관용으로 엄벌하겠다. 그래서 수단으로 계좌를 동결한다든지 아니면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면한다든지 예. 이런 내용을 금융당국이 내놨습니다. 근데 진짜 네.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사후에 적발하기도 되게 어렵고, 네. 그리고 그 피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보상도 못 받아요. 사전에 찾아내기도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진짜 걸리면 끝난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예방 효과를 좀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라, 어떤 내용들인가요?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그러면은 적발을 할 수 있을까? 적발의 어떤 적발의 범위를 좀 촘촘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눈에 띄는 부분들은 만약에 불공정 거래 혐의 계좌를 발견하게 되면 신속하게 동결하고, 돈 빼서 도망갈까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나 걸렸다 싶으니까 그럼 바로 돈 빼서 먼저 도망가 버리니까 예. 계좌 동결하고 포상금을 20억에서 30억으로 늘리고 신고 많이 해달라. 누구에게?
금감원. 아니요, 공범에게. 아, 공범이 신고하라는 거예요. 공범에게? 네. 아, 네네네.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할 때 그 팀을 짜면은 그 중에 트레이더들이 있습니다. 네네. 트레이더들은 보통 이제 시키는 대로 주문 넣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받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한 2, 3천 받기로 했다. 그러면은 2, 3천보다 포상금이 많으면 30억이면 30억이면 그런 거기에 거. 해당하는 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이런 대응체계 개편이 나온 이유는 기존의 감시체계를 벗어나는 신종 형태로 주식 불공정 거래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얼마 전 우리 호환 사태 내지는 라더견 사태에서 봤던 것처럼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서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걸 잡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현재 한국 거래소의 이상거래 대응 시스템은 15일에서 100일 정도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에 걸치면 이게 좀 잡아내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특정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지점에서 어떤 불공정 거래가 딱 나타난 게 아니라 이번 사태도 보면은 전국 각지에 있는 곳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도 잡기가 좀 힘들었었잖아요. 자, 그래서 작전 세력의 판단 범위를 지역과 무관하게 주문 패턴이 유사한 경우로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세 조정의 분석 기간도 뭐 지금까지는 100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늘리는 방안도 이번에 내놨습니다. 또 요즘에는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텔레그램, 카카오톡 채널 저희도 리딩방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그 박병창 이사님 사칭한 사람들 뭐 피해봐가지고 엄청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조회수나 구독자가 높은 순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감시하겠다. 이런 내용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부분이 이 신고 포상금 제도랑 그리고 자진 신고 시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이 방안인데요. 앞서 그 권순우 취재팀장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팀을 이뤄서 그 안에서 어느 누구도 배신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만약에 어느 누구가 딱 배신해서 돈 빼서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그 딜이라고 해야 됩니까? 조작은 아예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니까 결국 자진 신고를 해서 과징금 100%까지 감면해 주겠다고 하는 거는 배신자를 양산하게 되는 그러니까 배신자를 양산해서 그 딜 자체를 없애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 라더견 사태 때도 그 라더견 씨가 민사소송 제기한 거에 내 문건을 보니까 그 거기도 제보가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같이 하던 사람 중에 배신자가 그것도 배신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협박을 해서 20억 원을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 라더견 씨의 주장이었는데 거기서 그 뭔가 좀 수가 틀린 사람이 여기서 20억을 받아가고 그리고 또 신고까지 한 건데 그렇게 이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특정 계좌에서 움직이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적을 가지고 했던 그 거래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포상금 주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 과징금 내야 되는 거 있으면 좀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여서 좀 사실 이런 제도들은 원래 그 형사법에서도 조금 그 특정한 경우에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 마약 사건이라든지 이럴 때 뭐 리니언 씨가 좀 도입이 되는데 그 주식 불공정 거래에도 이렇게 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좀 이런 일들이 사전에 좀 예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추가를 해드리면 이번에 나왔던 것 가운데 우리나라 금융 당국이 조사할 수 있는 수단과 제재가 좀 부족하다, 약간 미흡하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 화면을 함께 보시면요, 금융 당국의 권한을 비교해 놓은 표 위에 있는 표를 보시면. 미국이라든지 일본, 영국, 호주의 경우에는 통신 기록을 확보하고 자산을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금융당국이 갖고 있다면 한국은 없었기 때문에 뭐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돈 빼갖고 날라가 버리면 사실 이게 좀 잡을 수가 없었고 피해자 보상도 불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수단을 좀 마련한다는 방침인 거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조사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래 보시면요. 지금 맨 위에가 주식 투자자 수는 거의 1,400만 명인데 한 건당 조사 기간이 보시면 323일입니다. 거의 1년 걸리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다음 큰 사건이 발생을 해도 그전 사건 때문에 자꾸 사건이 밀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사 인력도 충원하겠다. 자, 그리고 뭐 지금까지는 이제 거래소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금감원 금융위가 조사해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는 그런 그 패턴이었었다면 절차가 있었다면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실무 협의회를 만나서 수시로 만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절차도 간소화하고 그리고 인력도 충원하고 이런 방안들도
나왔습니다. 예. 두 번째 뉴스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기차 수요 둔화로 폴란드 배터리 공장의 일부 생산 라인을 연말까지 가동을 중단하겠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보도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새로 취재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그 일반적인 배터리 공장의 운영에 대해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네.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일반적으로 공장 가동률이 100% 넘어가서 뭐가 수요가 없으면 뭐 라인을 중단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언제까지 어느 정도 계약을 맺고 나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정해진 기간에 무조건 딱딱딱 해서 내보내면 되는 게 아니고 네. 그때그때 필요한 그 공급 물량을 이렇게 협의를 계속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 여기때까지 우리가 이만큼 필요합니다. 이만큼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맞춰서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그 판매 예상이 조금 적다. 그러면 줌을 좀 덜 넣고 네. 판매가 좀 많다. 그럼 좀 넣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융통성 있게 그 공급사의 요청에 따라 공급 조절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는 전반적으로 있는 거 다들 알다시피 있는 거고 연말까지 이제 라인을 셧다운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헤드라인만 보면 그때 뭐 연말까지 가동 중단이라는 헤드라인이었었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라인에 멈출 수는 있는데 네네. 여기서 뭐 주문이 좀 덜 들어오면은 좀 멈출 수는 있는데 네. 그러다가 또 이제 좀 더 주세요. 그럼 다시 늘릴 수도 있는 거라 우리가 연말까지 가동 중단을 하겠다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얘기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지금은 멈출 수도 있지만 그 뒤로 더 할 수 있냐 뭐 이런 건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LG엔솔의 폴란드 공장의 주요 수요처는 폭스바겐입니다. 그래서 그 유럽 자동차 전기차 시장 판매 어떻게 되는지 좀 봤더니 네. 7월까지 유럽 전기차 판매가 45% 증가한 23만 대 그리고 폭스바겐의 ID4가 7,600대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 둔화에 대한 것이 전기차가 워낙 빠르게 성장을 해왔는데 네. 거기에 대한 성장세가 좀 둔화됐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수요 둔화가 그렇다고 뭐 마이너스 성장을 하거나 차가 안 팔리거나 뭐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 그 배터리 관련한 우려들을 많이들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전에 그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 전기차 배터리의 중국의 배터리 생산 능력이 2,200만 대 정도 되는데 그게 중국 배터리 수요, 그러니까 전체 수요의 한 2배가 넘는다. 그리고 2027년이면은 배터리 생산량이 수요의 4배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장기적인 전망과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이 더 필요한 이걸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전반적인 전기차 수요에 대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는 있어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전기차가 대중화되는 단계에서 고가의 전기차를 사기가 좀 어려운 그 좀 더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들은 여전히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를 많이 해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리 어답터에서 대중시장으로 가는 데에서의 약간의 병목이 발생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시장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은 그 수요에 맞는 사람들에 맞춘 또 차량들이 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저렴한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거고 오늘 또 뉴스가 나오면서 중국차 전기차 점유율 너무 엄청나게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얘기는 그 SNE 리서치가 오늘 네. 발표한 내용이 있었어요. 함께 같이 보시면은 1위가 CATL로 매출액 기준으로 29%, 출하량 기준으로 32.7%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은 우리나라 그 배터리 회사들이 5위 안에 들어 있고 나머지 다 중국 회사들이에요. 네. 파나소닉 빼고. 근데 이거는 또 상반기 기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 말 기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전기차가 뭐 약진을 해서 점유율을 높였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 상반기 기준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SNE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한 탑 10까지의 그 숫자가 잘 변하진 않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 내부적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거라고 그래서 앞으로 고객 수요를 어떻게 맞춰가느냐에 따라서 좀 경쟁력이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아차에서 레이 EV를 출시를 했어요. 저도 봤습니다. 예, 그럼 구매 보조금 한 2천만 원, 그러니까 보조금 받으면 한 2천만 원 정도 초반에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사전 계약 대수가 한 6천 대 정도 된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이게 올해 판매 명목 4천 대보다 한 50% 초과한 규모인데 이게 뭐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우리나라 배터리가 아니라 아니고. 중국의 LF 배터리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전기차의 저변을 확대하는 게 배터리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거랑 같아요. 네. 그러면 전기차의 저변을 확대하려 그러면은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모델 라인업이 좀 다양해져야 되는 거고 그 수요에 맞춰서 배터리 포트폴리오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도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네. 그러면서 전반적인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워낙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네. 좀 작은 뉴스에도 좀 예민하게 악재로 인식하고 좋은 뉴스 또 좋을 때는 또 네. 작은 뉴스에도 너무 좋게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아 근데 지금 이런 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게 저와 비슷할 것 같아요. 예. 우리 중국에 지는 거야? 라는 건데 예.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저변이 확대되는 것과 네.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있는 거를 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야 여기서 점유율이 우리가 좀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너무 밀리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사실 그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보시려면 그 앞단에서 전기차 어떤 거 팔렸는지 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가 경쟁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배터리를 납품한 그 전기차가 얼마나 팔렸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중국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렸다. 그럼 중국차 점유율이 높아져요. 그렇죠. 그럼 그게 중국 배터리가 점유율이 높아진 경쟁력이 높아진 거냐? 아 그렇게 보기 좀 그거랑은 어렵죠. 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과정들을 함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관련해서 세 번째 소식까지 같이 전해드리면은 수출 지표 나왔어요. 네. 여기서 그 9월 들어서 20일까지 수출액이 전년 대비 9.8% 증가했는데 이것도 뭐 수출 10% 증가라고 해서 너무 전 좋은데요. 좋은데 이게 조업일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게 수출 지표는 10일에 한 번씩 나오니까 이게 조업일 하루 빠지면 그 차이가 커요. 크게 차이 나죠. 그래서 이제 조업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 소폭 감소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다음 표인데 네. 그 다음 표를 보시면은 그 아까 전에 뭐 자동차 수요 엄청 감소해가지고 우리나라 자동차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기에는 네. 20일까지의 자동차 수출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49.1% 늘어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감소한 건 맞는데 네. 감소했다고 해서 내일부터 안 팔리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동차가 뭐 오늘 주문하면 내일 나오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추세는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반도체 증감률은 소폭 이전에 비해서 증감률 마이너스 폭이 좀 줄어들긴 줄었네요. 했어요. 근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지나치게 반도체가 좋아질 거다, 네. 뭐 상저하고다에 대한 기대감을 그렇게까지 호들갑을 뜰 정도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예전에 마이너스 20%씩 하던 게 마이너스 14%가 되고 조금씩 올라오는 경향들은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자동차 판매 쪽은 계속적으로 수출이 늘고 있고 선박도 늘고 있고 네. 반면에 석유 제품이나 이런 데들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좀 이런 지표들을 보시면서 좀 감을 좀 계속적으로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출 배터리에서 시작해서 수출까지 좀 연결을 시켜봤고요. 자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헤드라인 보여주세요. 예. 의뢰갑질. 자 공정위가 오늘 삼성전자에게 강매를 한 브로드컴에게 191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히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좀 흥미로울 것 같아서 히스토리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공정위가 그 삼성전자에게 브로드컴이 거의 1년에 1조 원 가량의 넘는 부품을 불공정하게 강매했다고 판단하면서 브로드컴에게 191억 원의 과징금을 물린 거거든요. 예. 브로드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아니면 스마트 기기에 사용되는 통신칩과 관련된 것들을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 이게 그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좀 갖고 있었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자, 근데 과거 2018년쯤에는 그 이전에는 브로드컴이 거의 독점적 사업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애플까지도 이제 으른으림대 예. 계속 갑질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사건이 있었던 당시에 브로드컴이 얼마나 시장 점유율과 삼성전자의 의존도가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2018년과 와. 2019년을 보시면 위에 있는 큰 뭐 92.4%, 98% 이게 시장 점유율이고요. 그 아래 괄호에 보이는 삼성전자 의존도가 뭐 99.8%. 뭐 98% 이 정도니까 거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그런데 2018년부터 상황이 좀 변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경쟁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브로드컴의 통신칩이 아닌 다른 통신칩까지 탑재하려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런데 2019년에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게 LTA 계약이라는 걸 체결하자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브로드컴이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것보다는 조금 복잡하지만. 예. 그래서 뭐 삼성전자는 당연히 아니죠. 거절해야죠. 예. 아니 여기서 지금까지 비싸게 독점이니까 비싸게 샀던 거 경쟁자가 생겼으니까 좀 멀티벤더에서 좀 가격 경쟁력도 가져갈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거절을 했더니 브로드컴에서 어떻게 했냐면 2020년부터 그럼 너희 부품 구매 주문한 거 승인 안 할 거야. 안 팔 거야. 안 팔 거야. 선적 중단할 거야. 안 보낼 거야. 안 보낼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결국은 LTA를 체결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매년 브로드컴의 부품을 최소 7억 6천만 달러씩을 구매하고 만약에 실제 구매 금액이 7억 6천만 달러에 미달하면 차익을 배상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에도 참 불공정한 거래 같아 보이죠? 실제로 이게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 당시에 브로드컴 CEO가 삼성전자 대표이사에게 이런 전자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I'm so disappointed. 나 매우 실망스럽다. My hated competitor. 내가 증오하는 내지는 싫어하는 경쟁사의 제품을 탑재한다고 결정하다니 저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메일을 실제로 보냈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가 필요 이상으로 브로드컴의 부품을 납품받았고 또 다 처리하지 못한 물량은 원래 브로드컴의 이제 부품은 프리미엄 제품에 주로 들어갔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샀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배상해야 되니까 많이 산 거를 결국 보급형 물량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공정위에서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브로드컴에게 시장 명령과 함께 19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결정이 난 건데 이건 히스토리인 거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정도인데 다른 기업들은 어땠을까? 물론 그 세트 업체는 삼성전자지만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분명 어떤 글로벌 기업과의 거래에서 뭔가 이제 그 의뢰 갑질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공정위가 지난 7월부터 제2의 브로드컴 사태를 찾아내기 위해서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갔으니까요. 자, 삼성전자가 이 정도인데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런 일들이 없었기를 좀 바라면서. 근데 191억 원은 좀 작은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 거래하는 규모가 상당할 텐데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좀 전해드릴 뉴스는 최대한 저희가 이렇게 확인하는 데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확인이 안 된 얘기도 그냥 전해드리려고요. 이게 뭐 기사 헤드라인이 너무 단정적인 보도들도 많고 그런 것 같아서 현재 그냥 상황 뭔진 모르겠지만 현재 진행 상황은 이렇습니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릴 건데 어떤 뉴스일까요? 그 블랙핑크 재계약 여부 두고서 논란이 좀 있었어요. 이게 그 일부 매체에서 로제를 제외한 지수, 리사, 제니가 YG를 떠날 거다라는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YG는 떠나지만 1년에 한 6개월 정도는 함께 활동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식 전해지면서 YG 주가가 한 13%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확정된 거 없다라는 게 좀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뭐 물어보니까 아직 뭐 협의 중이다라는 얘기였었고, 그러니까 이 부분 정도까지여서 이 부분 정도로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주가는 13% 하락했는데 사실 뭐 BTS는 두 번째 재계약 맺었다는 소식이 오전에 전해졌는데도 주가는 좀 한 5% 정도 빠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시장의 약세를 보이면서 엔터주는 SM 같은 경우도 3.4%, JYP도 4.1% 정도 하락, 4.4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잠깐 헤드라인만 좀 전해드리면은 전기요금이 4분기에 일단 동결이 된다는 얘기인데 왜 일단 동결이냐면은 이게 전력량 요금과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 요금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중에 연료비 조정 요금만 동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한 1.8원 정도 전기요금이 내려가야 되는데 뭐 그동안 못 받은 게 많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러니까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근데 4분기에 최종적으로 전기요금이 얼마 될지는 정해진 바 없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작년에 사망자가 역대 최대 37만 3천 명인데 5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사망하셨다라는 통계청 보도도 있었고요. 여기서 좀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그 표 한번 같이 보시면은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 중에 가장 높은 게 자살이네요. 이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손 청구 간소화법 국회 법사위 오전에 통과했고요. 오늘 오후 이후에
그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한다고 하니까 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대해서도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3프로 뉴스룸 여러분들의 퇴근길을 꽉꽉 채워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뉴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퇴근 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